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 오랜 지인을 통해 전해들은 사연인데 듣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도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인공은 이상철 씨라고 해요. 올해 58,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남자였어요. 거창한 것 하나 없이 그냥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봄날 아내 박미숙 씨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골프 좀 배워도 될까? 상철 씨는 순간 멈칫했대요. 골프라니. 평생 등산화 하나 사달라는 말 한 번 없던 아내가 갑자기 골프를요? 그것도 마치 오래 고민한 것처럼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나도 이제 뭔가 해보고 싶어. 친구들도 다들 배운다고 하더라고. 그 말에 상철 씨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이들도 다 컸고 아내도 이제 자기 시간을 가져야 할 나이라고 생각한 거죠. 오히려 그동안 집에서만 고생했는데 이 정도 취미는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한마디가 이후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된 줄도 모르고 상철 씨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줬대요. 주말에 함께 골프 매장에 가서 입문용 세트를 골라주기도 하고 근처 골프 연습장 회원권도 끊어줬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뿌듯했다고도 했고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내는 일주일에 두세 번 연습장에 다녀오고 집에 와서는 오늘 스윙이 좀 늘었어 같은 말을 건네기도 했죠. 상철 씨도 들어주면서 잘 됐다 싶었대요. 부부가 각자 자기 공간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게 어쩌면 이 나이에 맞는 모습 아닐까라고. 그런데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연습장에만 다니던 아내가 라운딩도 한번 나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래요. 처음엔 그것도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했죠. 연습만 하다 필드에 나가고 싶어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라운딩 첫날 아내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상철 씨 눈에 뭔가 걸렸어요. 평소와 다른 꼼꼼한 화장, 새로 산 듯한 골프웨어, 그리고 어딘가 들뜬 표정. 골프 치러 가는데 저렇게까지 차려입나? 그냥 스치는 생각이었어요. 아직은요. 계절이 바뀌면서 아내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머리 스타일이 달라졌고 옷장에 새 옷들이 하나씩 늘어났어요. 화장대 위엔 쓰던 것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향수가 놓여 있었고요. 혼자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들인데 모이고 보니 어딘가 낯선 느낌이 들었대요. 귀가 시간도 달라졌어요. 라운딩이 있는 날은 늦게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 해도 그 이후에 저녁 한 잔 했어라는 말이 늘기 시작했거든요. 누구랑? 물으면 골프 모임 사람들이랑이라는 가벼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상철 씨는 그때까지도 억지로 의심을 눌렀다고 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내도 이제 자기 삶이 있는 건데 내가 간섭하는 건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자꾸만 무언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잠든 후 상철 씨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고 해요. 형광등도 켜지 않은 채로. 어둠 속에서 멍하니 생각했대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대화가 줄어든 건지 원래 이 정도였던 건지도 가늠이 안 됐어요. 그냥 이상했어요. 뭔가가 분명히 달라지고 있는데 그게 뭔지 딱 짚어낼 수 없는 그 느낌이. 사소한 것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상철 씨에게는 그게 핸드폰이었어요. 아내의 핸드폰이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한 채 놓여 있었어요. 밥상 위에서도 소파 옆에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자꾸 신경이 쓰이더래요. 한 번은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진동이 울렸어요. 상철 씨는 무심코 화면을 봤는데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떠 있었어요. 이름 대신 저장된 이니셜. 딱 2글자. H. 아내가 돌아오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 상철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대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냥 알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상철 씨는 아내의 행동을 좀 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딘가에서 감지된 것들이 하나씩 또렷해지는 과정이었죠. 핸드폰 하나가 그 출발점이 됐어요. 진실은 늘 그렇게 조용히 작은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법이에요. 상철 씨는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한 척 자연스럽게. 요즘 같이 골프 다니는 분들이 누구야? 동네 분들이야? 아내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동네 사람들이랑 몇 명이랑 다녀라고 했대요. 그리고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화제를 돌렸어요. 상철 씨는 그 찰나의 머뭇거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아내가 외출한 사이 상철 씨는 우연을 가장해 아내의 골프 가방을 챙겨주다가 수첩 한 장을 발견했어요. 라운딩 스코어를 적어두는 메모 같았는데 거기에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권혁수. 낯선 이름이었어요. 동네 사람인가 싶어 생각해봤는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다 불현듯 떠올랐대요. 동네 골목 어귀에 있는 부동산 사무소. 거기 사장 아닌가?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상철 씨는 애써 마음을 붙잡았어요. 확인도 안 된 걸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그래도 그 이름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어요. 권혁수. 권혁수. 그 이름이 자꾸 맴돌았어요. 6장. 직접 확인하러 갔어요. 상철 씨는 며칠을 버텼어요. 직접 확인하러 가는 건 너무 초라한 짓 같았거든요. 아내를 미행하는 남편이라니 그 상상 자체가 자존심을 긁었죠. 그런데 가지 않으면 모르는 채로 이 불안을 계속 안고 살아야 했어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로 의심만 품고 매일 밤 혼자 뒤척이면서요. 그건 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결국 어느 토요일 아침 아내가 오늘 라운딩 있다며 일찍 나서는 걸 배웅한 척하고 상철 씨도 차를 몰았어요. 아내가 자주 간다고 했던 골프장 방향으로. 주차장 한 귀퉁이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대요. 가슴이 쿵쿵거렸다고 했어요. 이게 맞는 건지 괜한 짓인 건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내의 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옆자리에서 내리는 남자. 키가 크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처음 보는 얼굴. 아내가 그 남자와 나란히 클럽하우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상철 씨는 차 안에서 조용히 바라봤어요. 손이 살짝 떨렸대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그냥 그 장면이 시야 안에 가득 찼어요. 라운딩이 끝날 때까지 상철 씨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오후 늦게 두 사람이 다시 나왔어요.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상철 씨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얼굴로. 가볍고 환하고 어딘가 들뜬 표정으로. 남자는 아내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고 뭔가를 속삭였어요. 아내는 그 손을 치우지 않았어요. 그뿐이었어요. 딱 그 장면 하나. 그런데 그게 충분했어요. 말 한마디 들은 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한 것도 아닌데 상철 씨는 그 순간 모든 걸 알아버렸다고 했어요. 부부라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 아내가 저 남자 앞에서 얼마나 편한지를, 저 표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집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인지를.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생각이 없었대요. 그냥 멍했다고 해요. 집에 도착해 현관 앞에 서서 한동안 문을 열지 못했어요. 들어가면 또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니까. 그 척이 그날따라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30년 가까이 살아온 집 문 앞이 낯설었어요. 처음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는 저녁 8시쯤 들어왔어요. 오늘 라운딩 끝나고 저녁 한잔 했어라는 말과 함께. 상철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며 그냥 그래라고 했대요. 아내는 샤워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태연해서 상철 씨는 오히려 더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어요. 미안해하는 기색도 어색한 침묵도 없이 그냥 평소처럼. 그 평온함이 더 잔인했어요. 그날 밤 상철 씨는 혼자 주방에 앉았어요. 불도 켜지 않고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천천히 마셨는데 맛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대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이상했대요.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슬퍼서 눈물이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 몸이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 앉아 상철 씨는 한 가지를 다짐했다고 해요. 소리 지르지 않겠다. 울지 않겠다. 흔들리는 모습 보이지 않겠다. 그리고 절대로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밤이 이후 모든 것의 시작이 됐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철 씨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넥타이를 매고 아내에게 다녀올게라고 했어요. 아내도 다녀와라고 했어요. 늘 그래온 것처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회사에서 업무 도중 멍해지는 순간이 자꾸 왔대요. 서류를 보다가도 회의 중에도 점심을 먹다가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내가 웃던 그 얼굴이, 남자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던 그 장면이. 울고 싶었냐고 지인이 물었을 때 상철 씨는 이렇게 말했대요. 울고 싶다기보다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자꾸 되짚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못해준 건지, 언제부터 멀어진 건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답이 없더라고요. 그게 더 힘들었어요. 사람은 이유가 있으면 받아들이기가 조금은 쉬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못 찾겠을 때 그때가 진짜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상철 씨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적어도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상철 씨가 선택한 건 침묵이었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몰래 보려 하지도 않았고 아내의 뒤를 또 밟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았어요. 저녁엔 함께 밥을 먹었고 주말엔 같은 공간에 있었고 아내가 골프 얘기를 꺼내면 적당히 들어줬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모적이었는지는 상철 씨 자신만 알았겠죠. 왜 바로 말하지 않았느냐고요? 상철 씨는 이렇게 설명했대요. 감정적으로 터뜨리면 내가 지는 거예요. 울고 소리 지르고 따지다 보면 정작 준비해야 할 것들을 못 챙기게 돼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단단한 사람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걸 눌러 담고 있었을지. 그 무게가 느껴져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던 지인도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상철 씨는 그렇게 몇 주를 버텼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속으로는 조용히 준비하면서. 어느 평일 오후 상철 씨는 회사 점심시간에 혼자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처음엔 법무사인지 변호사인지 구분도 잘 몰랐대요. 그냥 이혼 관련해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갔어요. 상담실에 들어가 앉자마자 목이 메었다고 해요. 입으로 말해야 비로소 현실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서요라는 말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했을 때 손이 떨렸대요. 변호사는 담담하게 들어줬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증거가 있냐고. 직접 목격한 장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하다고 했어요. 문자 내용, 카드 내역, 사진이나 영상 혹은 제3자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고. 상철 씨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흔들렸던 게 아니라 사실 그 전부터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몰라요. 변호사를 찾아간 것 자체가 이미 결심이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상철 씨는 하늘을 봤다고 했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한참.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대요. 이제부터가 시작이구나. 변호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증거. 증거가 필요하다. 상철 씨는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으로 아내를 몰래 찍거나 핸드폰을 해킹하거나 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변호사가 일러줬거든요.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선택한 건 카드 내역이었어요. 아내 명의 카드는 알 방법이 없었지만 부부 공동생활비 카드 내역을 꼼꼼히 살폈어요. 골프 관련 결제가 생각보다 잦았고 골프장 식당 결제 외에 모텔이나 호텔 이름이 들어간 영수증은 아직 없었어요. 하지만 상철 씨는 시간이 문제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지인을 통해서였어요.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면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권혁수라는 사람에 대해 물었을 때 한 지인이 말해줬어요.
그 사람이 동네 유부녀 둘과 얽혔다 문제된 적이 있다고. 소문이 있었다고. 그 말이 상철 씨에게는 확인이었어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상철 씨에게는 자식이 둘 있어요. 큰아들은 31살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딸은 28 직장에 다니며 독립해 있었어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게 아이들이었대요. 부모가 이혼하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일지. 특히 큰아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며느리도 있는데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싶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대요. 내가 이걸 혼자 감추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언젠가 아이들도 알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 당한 사람으로 남는 게 과연 옳은 건가? 결국 상철 씨는 아이들에게 사실을 알리기로 했어요.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아내를 욕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지금 상황이 이렇고 아빠는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아이들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오래 생각했을지, 얼마나 많이 망설였을지. 그 무게가 느껴졌어요. 아버지라는 자리가 그렇게 무거운 거잖아요. 어느 주말 상철 씨는 큰아들에게 연락해 단둘이 만났어요. 며느리에게는 아버지와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했대요. 커피숍 구석 자리에 앉아서 상철 씨는 한참 말을 못 꺼냈어요. 아들이 먼저 물었대요.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그 한마디에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잠시 창밖을 봤다고 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대요.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고. 확실한 증거는 아직 다 갖추진 못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이혼을 할 거라고.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러다가 눈이 빨개지더니 아버지 저는 아버지 편이에요 라고 했어요. 상철 씨가 그 말이 가장 힘이 됐다고 했대요. 위로가 됐다거나 감동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말 한마디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딸에게는 조금 나중에 알렸어요. 딸이 더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아서 상철 씨가 더 오래 망설였대요. 그래도 결국엔 말했어요. 가족이니까. 상철 씨는 변호사와 두 번째 만남에서 재산 분할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했어요. 집은 부부 공동 명의였어요. 대출도 함께 끼어 있었고요. 상철 씨 퇴직금과 국민연금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아내 앞으로 된 금융 자산도 파악이 필요했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해줬어요. 유책 배우자, 즉 잘못이 있는 쪽에서는 재산 분할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결정적 증거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상철 씨는 그 무렵부터 가계 전반을 꼼꼼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통장 내역, 보험 증권, 부동산 서류. 평소엔 아내한테 맡겨뒀던 것들을 하나하나 파악해 나갔어요. 모르던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대요. 이 과정이 상철 씨에게는 굉장히 낯설고도 이상한 경험이었다고 해요. 내 집, 내 가정인데 막상 서류를 들여다보니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나 싶었다고. 그동안 그냥 믿고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 됐으니까요. 준비는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상철 씨는 권혁수라는 사람을 좀 더 알아봤어요. 동네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었고 나이는 55. 상철 씨보다 3살 어렸어요. 겉으로 보기엔 말쑥하고 사교성 좋은 사람이었대요. 동네 모임이나 지역 골프 동호회에도 얼굴을 자주 비추는 스타일이었고요. 문제는 그 사교성이 어디서나 선을 넘는다는 거였어요. 지인을 통해 조금씩 들어보니 예전에도 동네 유부녀와 얽혀 문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었대요. 그때도 조용히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상대 남편이 그냥 참았기 때문이었다고. 권혁수는 그걸 알기에 더 대담했는지도 모른다고 지인이 말했대요. 상철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이 남자는 이게 반복되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아내도 결국 이 남자에게는 여러 명 중 하나일 뿐이다. 그 생각이 더 서글펐대요. 아내를 향한 배신감이 아니라 아내가 결국 이 남자에게 어떻게 버려질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허탈함이었어요.
그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는 동안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전히 골프를 다녔고, 여전히 저녁엔 늦게 들어왔고, 여전히 상철 씨 앞에서는 태연했어요. 상철 씨가 변호사를 만나고 재산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동안에도 아내는 그냥 자기 일상을 살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상철 씨도 이해가 안 됐대요.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서로에게 투명 인간이 돼 있었구나 싶었대요. 그나마 상철 씨를 붙들어준 건 아들의 존재였어요. 가끔 아들이 문자를 보내왔대요. 아버지 밥은 잘 드세요? 같은 짧은 말들이. 그게 이상하게도 상철 씨를 단단하게 해줬어요. 아내가 모른다는 건 달리 말하면 상철 씨가 그만큼 잘 숨겼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으려는 의지로 매일매일을 버텼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붙들 수 있다는 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묵직해졌어요. 변호사가 증거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상철 씨는 흥신소를 쓰지 않겠다고 했대요. 비용 때문이 아니라 그게 어쩐지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대신 기다렸어요. 그리고 우연히 왔어요. 어느 평일 낮 상철 씨는 거래처 미팅이 일찍 끝나 귀가하다가 동네 카페 앞을 지났어요. 창문 너머로 아내가 보였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 권혁수. 낮 시간에 평일에 아내가 거기 있었어요. 집 근처였어요. 그것도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대에. 상철 씨는 차를 세우지 않았어요. 뛰어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5초 정도 바라보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핸드폰으로 카페 입구를 찍었대요.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장면을. 거리가 있어 얼굴이 잘 나오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증거랄 것도 없는 사진이었지만 상철 씨한테는 충분했어요. 이제 흔들리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세 번째 변호사 면담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변호사는 이제 충분하다고 했어요. 목격 사실, 지인의 증언, 카드 내역의 불일치,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된 이니셜. 직접적인 결정타는 없어도 정황 증거가 촘촘히 쌓였다고 했어요. 아내 쪽에서 이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변호사는 또 하나를 덧붙였어요. 이혼 서류를 건네기 전에 상대에게 아무 신호도 주지 말 것. 준비가 완전히 끝난 뒤 한 번에 제시하는 게 좋다고. 그래야 상대가 대응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상철 씨는 그 말이 차갑게 느껴졌대요. 전략이라는 게 이런 상황에서도 필요한 거구나. 근데 감정을 빼고 보면 맞는 말이기도 했어요. 이건 이제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니까. 집에 돌아와 상철 씨는 서재에 앉았어요. 아내가 골프 갔다 온다고 나간 날이었어요. 조용한 오후였고 햇살이 방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거의 다 왔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동시에 이걸 마무리하면 뭔가 크게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날짜는 10월 중순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아내는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준비를 했어요. 골프 가방을 챙기고 차키를 들고 오늘 늦을 것 같아라고 했어요. 상철 씨는 그래라고만 했어요. 아내가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났어요.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철 씨는 창문 너머로 그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바라봤대요. 그게 마지막 라운딩이 될 거라는 걸 아내는 몰랐겠죠. 상철 씨는 그날 오전 내내 집안을 정리했어요. 자기 짐을 챙기는 게 아니라 그냥 집을 한번 둘러보는 것처럼. 30년이 담긴 집이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던 방도 있고 같이 고른 가구들도 있고 오래된 사진들도 있었어요. 감정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시간들이 다 가짜였던 건 아니니까요. 좋은 날들도 있었고 힘든 날들도 있었고 그냥 함께였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접었어요. 그리고 식탁 앞에 앉아 서류를 꺼냈어요. 아내가 돌아온 건 저녁 6시 넘어서였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가방 내려놓는 소리가 나고 다녀왔어라는 말이 들렸어요. 상철 씨는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따뜻한 차 2잔이 있었어요. 아내 목까지. 아내는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오다가 식탁 위에 서류를 봤어요. 멈칫했대요. 그리고 상철 씨를 봤어요. 상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내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1장, 2장. 손이 굳어가는 게 느껴졌을 거예요. 이혼 합의서였으니까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정리된 재산 분할과 위자료가 명시된 서류.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아내가 조용히 물었대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상철 씨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그냥 말했대요. 처음 골프 치러 간 날부터. 그 말이 방 안을 꽉 채웠어요. 더 이상 아무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처음엔 부정했대요. 무슨 오해를 한 거야. 그 사람은 그냥 골프 친구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철 씨는 가만히 들었어요. 그 다음엔 화를 냈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말이 돼요? 상철 씨는 역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줘요. 그 울음소리가 상철 씨를 흔들지 않았냐고요? 흔들렸대요. 솔직히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잖아요. 그 눈물이 가짜라고 느껴지지 않았대요. 그냥 진짜로 미안해하는 것처럼 보였고 진짜로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상철 씨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 눈물이 나한테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자기가 잃을 것들이 무서워서인지 둘 다일 수도 있고 어쩌면 후자가 더 클 수도 있겠다고. 그래서 흔들렸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대요. 2주 안에 사인해줘요. 변호사 연락처도 거기 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후 며칠 동안 아내는 여러 번 매달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상철 씨 앞에 앉아 울었어요. 밤에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요 라고 했어요.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처음이라고도 했고 그 사람이 자꾸 연락을 해와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도 했어요. 상철 씨는 들었어요. 대꾸는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왔어요. 아들이 아버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라고 하지는 않았대요. 오히려 아버지가 결정하신 거 저도 존중해요 라고 했다고요. 딸은 어머니에게 따로 연락해서 따졌대요.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 라고. 상철 씨는 그 며칠 동안이 사실 가장 힘들었다고 했어요. 이미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이 맞는 건지 매 순간 다시 묻게 되더라고요. 인간이니까요. 그래도 마음이 바뀌진 않았어요. 흔들린다는 것과 무너진다는 건 달라요. 상철 씨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차이가 이 이야기 전체에서 제일 인상적인 부분이었어요. 아내가 이혼 위기에 처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권혁수에게 연락하는 거였어요. 상철 씨도 그 사실을 나중에 아들을 통해 알게 됐는데 아내가 권혁수한테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매달렸다고 해요. 그 남자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딱 그 한마디였대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못했다고 해요. 자기가 무엇에 기대고 있었는지 그 기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그 순간 알았겠죠. 권혁수는 그 이후로 연락을 끊었어요. 아내가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일십이었다고요. 그 남자에게 아내는 처음부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난 상철 씨의 마음이 어땠냐고요? 이상하게도 그때 처음으로 아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분노가 조금 가라앉고 그 자리에 쓸쓸함이 남았다고. 그게 더 씁쓸했다고 했어요. 권혁수에게 차인 뒤 아내는 빠르게 무너졌어요.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자식들한테 연락도 잘 안 하고. 상철 씨가 보기에 아내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보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것에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대요. 상철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딱 한 번 멈칫했다고 해요. 지금 이게 맞는 건가? 이 사람이 저 지경이 됐는데 내가 너무한 건 아닌가? 근데 그 생각 뒤에 이런 마음도 들었대요.
내가 흔들리던 그 몇 달을 내가 혼자 끌어안고 버텨온 시간을 이 사람은 알기나 했을까? 내가 창밖에 서서 차 안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던 그날을. 그래서 멈추지 않았어요. 불쌍하다는 마음은 들었지만 되돌릴 마음은 없었어요. 그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결국 딸의 도움을 받아 언니 집으로 짐을 옮겼어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재산 분할 부분에서 아내 측 변호사와 몇 차례 조율이 있었고 합의점을 찾는데 2달 가까이 걸렸대요. 아내는 초반에 위자료를 줄이려고 했지만 상철 씨 측에서 수집해 놓은 정황 증거들이 꽤 촘촘했어요. 결국 상철 씨가 제안한 조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합의가 됐어요. 법원에서 도장을 찍는 날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잠깐 있었대요. 서류에 서명하고 각자의 변호사와 마무리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고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 나왔어요. 상철 씨는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다고 했어요. 홀가분하거나 슬프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멍했다고. 오랫동안 힘을 줘온 근육이 갑자기 힘을 빼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대요. 그날도 하늘이 맑았어요. 봄에 아내가 골프채를 사달라던 날 뉴스에서 오랜만에 맑은 날씨라고 했던 게 문득 생각났다고 해요. 묘하게 이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혼이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가 상철 씨에게는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아들은 꾸준히 연락을 해왔어요. 아버지 밥은 잘 드세요? 주말에 한번 들를게요. 실제로 한 달에 한두 번은 와서 같이 밥을 먹었대요. 며느리도 자연스럽게 따라왔고 그 자리가 상철 씨한테는 작은 안정이 됐어요. 딸은 처음엔 어머니한테도 연락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자기 행동을 반성하기보다 자꾸 상황을 합리화하는 걸 보고 나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요. 딸이 한 번은 상철 씨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빠, 그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말에 상철 씨가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고 했어요. 법원에서도 안 나왔던 눈물이. 딸 앞에서 잠깐 울었대요. 아이들이 상철 씨 곁에 있어줬다는 게 이 이야기에서 그나마 따뜻한 부분이에요. 부모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이들도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아버지를 놓지 않았어요. 그게 상철 씨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을 거예요. 이혼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상철 씨는 혼자 밥을 했어요. 된장찌개였어요. 예전엔 아내가 다 해줬으니 혼자 끓이는 게 서툴렀는데 요즘은 조금씩 늘었다고 했어요. 맛은 아직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먹을만하다고. 혼자 사는 게 어떠냐고 지인이 물었을 때 상철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처음엔 집이 너무 조용해서 어색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조용함이 좋아요. 나쁜 조용함이 아니라 그냥 내 조용함이라서요. 회사도 예전처럼 다니고 있고 가끔 아들 가족과 외식도 하고 주말엔 동네 산책을 한다고 했어요. 거창한 것 하나 없이 그냥 하루하루. 상철 씨가 지인에게 이런 말도 했대요. 사실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엔 그냥 살았는데 요즘은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어디 가고 싶은지 그런 걸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 말이 제일 오래 남았어요. 58배 처음으로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기 시작한 사람의 이야기. 상철 씨 집 창고에는 아직도 골프 가방이 하나 남아있대요. 아내가 이사를 가면서 챙겨가지 않은 거예요. 처음엔 치워버릴까 했는데 그냥 두고 있다고 했어요. 왜인지는 본인도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그 가방이 거슬리지 않냐고 물었을 때 상철 씨는 이렇게 말했대요. 처음엔 보기 싫었어요. 근데 어느 날 창고 열다가 딱 마주쳤는데 그냥 아무 감정이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고. 그냥 골프채잖아요, 결국. 그 말이 어쩌면 상철 씨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그 물건이 그 사람을 상징하지 않게 된 것. 그냥 창고 안에 있는 오래된 물건 하나. 분노가 지나가고 슬픔이 지나가고 허탈함도 지나가면 그 자리에 무감각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 와요. 그 일상을 살아낸다는 게 어쩌면 가장 조용한 형태의 회복인지도 모르겠어요.
골프채는 아직도 창고에 있어요. 상철 씨는 아직 버리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참 말을 못했어요. 극적인 반전이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화끈하게 복수를 하거나 상대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앞에 두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텼고 준비했고 그리고 조용히 마무리 지은 이야기예요. 그게 어쩌면 진짜 단단함이 아닐까 싶었어요. 소리 지르지 않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고 그렇다고 모든 걸 그냥 참고 덮은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끝을 냈어요. 삶이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무너지거나 버티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조용히 다시 방향을 잡거나. 상철 씨는 방향을 잡았어요. 58배 혼자서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그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내 마음 한켠이 따뜻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오늘 이 이야기 어딘가에서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조용히 닿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채널 옆에 있는 작은 버튼 하나만 슬쩍 눌러주세요. 구독이요, 좋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이야기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 조용히 찾아올게요.